벙어리하고는 죽어도 못 살아.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첫째 아들 태원이 기생과 노름판에 퍼부은 빚을 갚겠다고 혼담을 추진한 것이 유씨였습니다. 허나 상대가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는 소문이 돌치자 딸 정순이 방 안에서 드러누워 악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유씨의 눈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묵묵히 물을 깃고 있던 셋째 딸 월영에게로. 네가 가거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이 이 집에서 먹고 잔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15년을 종보다 못하게 부려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팔아넘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유씨의 낯엔 부끄러움 한 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꿈에도 몰랐지요. 이 혼례가 대체 누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지를. 과연 벙어리 신랑에게 강제로 시집간 월영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선시대 어느 고을. 한때는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참봉 댁이 있었습니다. 선대부터 물려받은 논밭이며 기와집이 제법 번듯하였고 마을 어른들도 최참봉 하면 고개를 끄덕이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그 번듯한 기와집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세상을 뜬 이후 집안의 실권은 계모 유씨의 손아귀로 고스란히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유씨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태원과 둘째 딸 정순이었지요. 유씨는 그 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였으나 셋째 딸 월영만은 언제나 예외였습니다. 월영은 돌아가신 최참봉의 전처 소생, 즉 유씨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던 것이지요. 월영은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빨래를 삶고 밭에 나가 김을 메었지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허나 월영에게는 쉬는 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씨는 월영이 잠시라도 앉아 숨을 고르려 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일을 들이밀었으니까요. 아직 부엌 바닥도 안 닦았지? 어서 가거라. 손님이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할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유씨는 태원에게는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정순에게는 맛난 음식을 차려 주었지요. 월영에게 돌아오는 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와 해진 무명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참봉 댁에 진짜 위기가 닥친 것은 첫째 아들 태원 때문이었습니다. 태원은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부터 노름판과 기생집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유씨도 눈을 감아주었지요. 사내 대장부가 기분 풀러나가는 것쯤이야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아침 빚쟁이들이 최참봉 댁 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당을 활보하며 목청을 높였지요. 이보시오 유씨 부인, 벌써 석 달째요. 댁 아드님이 저간 빚을 언제까지 미룰 셈이요? 오늘 안으로 못 받으면 이 집 문서라도 들고 갈 것이니 그런 줄 아시오. 유씨는 허겁지겁 마루로 나와 사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첫째 태원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둘째 정수는 담 너머로 힐끔힐끔 엿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빚쟁이들이 발길질을 하며 돌아간 뒤 유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담 너머 정순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눈에는 무언가 계산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유씨는 마을 매파를 불러들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한판서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정일품 반열에 옳은 명문가이니
이 혼사만 성사되면 빚은 물론이고 집안도 단숨에 일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유 씨는 가슴이 부풀었고 정수는 방 안에서 비단 치마를 골라 잡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어머니, 한판서댁이라면 한양북촌 그 큰 기와집 아닌가요? 제가 거기 안방마님이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어 죽겠어요. 허나 이튿날 장터에서 돌아온 정순의 낯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요. 어머니, 저 못 가요. 절대 못 간다고요. 한판서 댁 신랑이 벙어리라잖아요. 벙어리.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곁에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정순의 악다구니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유 씨의 낯빛도 잠시 굳었지요. 허나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칠 날은 열흘도 남지 않았고 저당 잡힌 집문서는 이미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월영에게로 걸어갔지요. 월영아. 유 씨가 월영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더 소름 끼쳤지요. 월영이 허리를 펴고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판서 댁으로 내가 가거라. 내 오라버니 목숨값이라 생각하거라. 어차피 이 집에서 먹어온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순간 월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유 씨는 월영이 대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획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다음 달 초사흘이 혼례날이니 그리 알거라. 그날 밤 월영은 헛간 구석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댕기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요. 월영이 6살 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머니는 월영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하였지요. 월영아, 세상이 너를 아무리 낮게 보아도 너 스스로만은 내 값을 낮추지 마라. 알겠느냐? 어린 월영은 그때 그 말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알 것 같았지요. 그 말이 이렇게 쓰일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혼례 전날 새벽 월영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뒷산 어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찬 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셨으나 월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바닥으로 차가운 흙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불효녀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신랑이라 하오나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월영은 언니 정순의 혼례복을 억지로 걸쳐 입었습니다. 정순은 방 안에서 문도 열지 않은 채 내던지듯 말하였지요. 더럽히지나 말거라. 그 옷값이 얼만지 알아? 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울을 깊이 눌러쓰고 가마 앞에 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봉댁 큰딸이 명문 한판서 댁으로 시집간다며 대문 밖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너울 속의 사람이 셋째라는 것을 몰랐지요. 가마에 몸을 싣는 순간 월영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어머니의 댕기 조각을 꼭 쥔 채 월영은 자신도 모르는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월영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너울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혼례복 위에 내려앉았으나 월영에게는 그 빛조차 낯설고 차가웠지요.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월영은 어머니의 낡은 댕기 조각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실려가는 이 길이 무서웠으나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너울 밖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한판서 댁으로 시집을 가다니 최참봉 댁 딸이 팔자를 고치는구만. 그래봐야 신랑이 벙어리라는데 뭐가 좋다고. 평생 말 한마디 못 듣고 살 텐데. 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둘째 딸이 아니라는 것도, 이 혼례복이 언니 정순의 것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지요. 벙어리 신랑이라 한들 지난 15년의 세월보다 더 혹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길어 나르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름 대신 천한 것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세월보다는 한판서 댁소슬 대문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가마꾼이 문을 여는 순간 월영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지요. 겹겹이 이어진 기와 지붕이며 드높이 솟은 담장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 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행랑채만 해도 월영이 살던 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으며 정갈하게 다듬어진 돌계단에는 이끼 한 점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줄이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월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여종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월영의 팔을 부축하였습니다. 작은 마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안채로 모시겠습니다. 작은 마님. 그 한마디가 월영의 귀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평생 인연이니 천한 것이니 하는 소리만 들어온 귀에 그 호칭은 마치 다른 나라 말처럼 낯설기만 했으니 월영은 너울을 여미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의 맑은 소리를 냈지요. 허나 월영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자신이 가짜 신부라는 사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한판서는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안채 끝에서 시어머니만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맞은편에 선 신랑 한시우는 단정한 회청색 직령포를 걸치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하인의 부축 없이 혼자 서 있었으나 혼례 내내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새어 나왔습니다. 벙어리가 맞긴 맞구먼. 혼례 내내 한마디가 없으니 정일품 집안이면 뭐해. 저 꼴로 무슨 대를 잇겠다고. 그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월영은 힐끔 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소리에 익숙해진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가슴을 아리게 하였지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오래 혼자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신방 문이 닫혔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월영은 여종의 손을 빌려 혼례복을 벗고 단정히 앉아 방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것처럼 뛰었지요. 맞은편에서 시운이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풍경 소리도 바람 소리도 잦아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월영은 유씨 집에서의 침묵과 지금
이 침묵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 씨의 집에서 침묵은 언제나 다음 매질이나 다음 구박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허나 지금 이 침묵은 그저 고요하였습니다. 위협도 없고 경멸도 없는 침묵. 월영은 그것이 낯설어 오히려 더 긴장되었습니다. 월영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윤의 눈이 월영을 향해 있었지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월영은 그 눈을 마주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께 먼저 고하여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소녀는 사실 최참봉댁 둘째 딸이 아니옵니다. 셋째 딸 월영이라 하옵니다. 둘째 언니가 이 혼사를 거부하여 소녀가 대신 오게 되었지요. 속이고 들어온 죄가 크오니 쫓아내신다 하여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다만 월영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소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사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쫓겨나거나 아니면 관아에 넘겨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어찌 되든 후회는 없었지요. 이 집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거짓을 안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붓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종이를 접는 소리가 나더니 시윤의 손이 조용히 월영 앞으로 내밀어졌지요. 흰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월영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촛불에 비추어 들여다보니 단정하고 힘있는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나도 이 집에서 버려진 사람이요. 월영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지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번지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지요. 고개를 들어 시윤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다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종이를 내밀었지요. 가짜 신부든 진짜 신부든 내게는 상관없소. 이 집에서 버텨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월영은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여도 이름 대신 천한 것 소리를 들어야 했던 날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빨래터에서 쓰러졌던 날. 헛간 구석에서 소의 체온에 기대어 겨울밤을 버텼던 날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월영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버려진 사람이라고. 월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애써 닦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월영이 고개를 들어 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버텨내겠사옵니다, 서방님. 반드시. 시윤이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글씨도 더 이상의 몸짓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 짧은 끄덕임 하나가 월영에게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하였지요. 월영은 눈을 감으며 어머니의 댕기 조각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홀로 웅크리던 밤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지요.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자신을 내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인 줄 월영은 처음 알았습니다. 반면 시우는 쉬이 잠들지 못하였지요. 등불이 다 꺼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거짓을 숨기지 않은 그 여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였고 두려워하면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우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새벽빛이 창호지 너머로 희붓하게 스며들 무렵 월영이 눈을 떴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보니 시우는 이미 단정하게 앉아 서책을 펼치고 있었지요. 언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세수 물을 떠다 드릴까요? 시윤이 서책에서 눈을 들어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지요. 월영이 방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다시 사각사각 붓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윤이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있었지요. 부엌은 행랑채 끝 오른쪽이요. 하인에게 물어보면 안내해 줄 것이요. 월영이 그 종이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나서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시윤의 글씨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사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고 힘이 넘쳤으며 한 획 한 획에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저 글씨를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이 집 구석에 박혀 벙어리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 월영은 그 생각을 가슴 안에 담아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월영이 행랑채 끝 부엌을 찾아가자 작달막하고 다부진 체형의 하인 하나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베이지 적삼을 걸친 사내였지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월영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작은 마님이 손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요? 소인은 복만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곁에서 잔심부름을 맡고 있지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투박하지만 거짓 없이 솔직한 인상이었습니다. 도련님 곁에서 잔심부름을 맡는다 하였으나 그 눈빛에는 시윤에 대한 진심 어린 충직함이 배어 있었지요. 월영이 세수물을 부탁하자 복만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을 데워 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지요. 마님, 도련님 아침 야근 소인이 진시에 맞춰 다리고 있습니다요.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복만이 앞으로 내가 다리겠소. 진시면 되는 것이지요? 복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영은 그 웃음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지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표정을 본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나자 월영은 한판서 댁의 공기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시우는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지요. 집안 대소사의 의논에서도 손님을 맡는 자리에서도 시윤의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시윤의 거처인 행랑채 끝방 쪽으로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지요. 오직 복만이만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방 앞을 오갔습니다. 한판서는 월영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처신사를 드리러 갔을 때 한판서는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눈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만 하였지요. 왔느냐? 집안에 패 끼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면 그만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영은 조용히 물러나왔지요. 시아버지의 무심함보다 더 서늘한 것은 시어머니 정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정 씨는 월영을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요. 칭찬도 구박도 없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답답하였습니다. 허나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기색이 숨어 있었으니 월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월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무난 인사를 올렸고 시윤의 약은 진시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려드렸지요. 부엌일을 돕겠다고 나서자 여종들이 손사래를 쳤으나 월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쉰 적이 없었으니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였지요. 여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참 이상하셔. 다른 마님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그러게 벙어리 도련님 처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게 보통인데 저 마님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시윤과의 필담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약 심부름이나 끼니 관련된 짧은 쪽지들이었지요. 허나 며칠이 지나자 시윤이 먼저 건네는 종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영이 약탕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자니 시윤이 조용히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지요. 부인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요? 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윤이 다시 붓을 들었지요. 어디서 배웠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서책들이 있었사옵니다. 몰래 읽다 보니 익혀지더이다. 시윤이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서책 한 권을 꺼내 들었지요. 월영에게 건네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읽어 보시오. 재미있을 것이오. 월영이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들여다보니 소학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책을 건네준 것은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월영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책을 펼쳤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서책을 읽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같은 방에서 촛불 하나를 나눠 쓰는 그 시간이 월영에게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하였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영의 하루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새벽 문안, 약 다리기, 부엌일, 그리고 저녁이면 시윤과 나란히 앉아 서책을 읽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유씨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지요. 허나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영이 시어머니 정 씨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안채 마루에 낯선 기척이 느껴졌지요. 방문이 열리기도 전에 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정 씨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영의 등줄기가 그 순간 싸늘하게 굳었지요. 계모 유씨였습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보는 그 좁고 날카로운 눈이 월영의 가슴에 찬 기운을 불어넣었지요.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님이 찾아오셨다. 월영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유 씨는 화려한 자주색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떡하니 앉아 있었지요. 정 씨가 자리를 비켜주며 나가자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방도 넓고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허나 그 편한 살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내가 가짜 신부라는 것을 내가 한판서 어른께 고하면 어찌 되겠느냐 말이다. 그러니 조용히 돈이나 마련해 두거라. 열흘 안으로 500냥이다. 500냥. 월영이 평생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유 씨는 그 표정을 즐기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집 살림이 넉넉해 보이던데 뭐가 어렵겠느냐. 그리고 내 오라버니 빚도 아직 다 안 갚혔으니 그것도 염두에 두거라. 유 씨가 방을 나간 뒤 월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시댁의 돈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 씨의 협박을 무시하면 가짜 신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었지요. 그 순간 이 평온한 나날이 모두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영은 약탕기를 들고 시윤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로 들어서려 하였으나 시윤이 월영을 보는 순간 붓을 내려놓았지요.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월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려 하였지요. 허나 시윤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인 눈빛이 다르오. 월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도 어찌 이리 세심한 것일까요? 월영은 결국 약탕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유 씨가 찾아온 것, 500냥을 요구한 것, 가짜 신부라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요. 서방님께 피해가 갈까봐 말씀드리지 않으려 하였사옵니다. 허나 혼자 감당하기가 송구하옵니다. 시윤이 한동안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붓을 들어 종이에서 내려갔지요. 알고 있었소. 월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친정 어머님이 다녀가신 것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복만이가 전해 주었소. 월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윤이 계속 써 내려갔지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오. 그리고 친정 어머님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소. 내가 해결해 주겠소. 내가 해결해 주겠소. 월영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지금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 나섰으니 월영이 겨우 목소리를 추슬러 물었습니다. 서방님, 해결해 주신다 하심은? 시윤이 붓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 줄만 썼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지금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오. 월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시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필담 한 장이 월영의 가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심어두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하인 복만이는 그날 밤 시윤의 방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유씨 부인이 다녀간 것 확인하였습니다요. 장터 전당포 쪽으로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가 아드님 빈문서 추적하는 것도 거의 다 됐고요. 허나 도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시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작은 마님 말입니다요. 다른 마님들이랑은 영 다르시던데. 도련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요? 시윤이 붓을 들어 종이에 썼습니다. 복만이가 그것을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윤이 쓴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내가 지킬 것이다. 유 씨가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요. 진 씨의 약을 다리고 문안을 드리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유 씨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지요. 열흘 안으로 500냥. 그 말이 밥을 먹을 때도, 약탕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월영은 시윤의 방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약재를 들고 들어갔다가 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서책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월영이 살면서 본 서책을 전부 합쳐도 저것의 반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허나 더 놀라운 것은 책상 위에 펼쳐진 두루마리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빼곡하게 써 내려간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시험 답안 형식의 논책이었습니다. 월영이 어머니의 서책들로 익힌 글, 읽기 실력으로도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논리가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한 획 한 획의 글씨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벙어리 소리를 들으며 행랑채 끝방에 박혀 지내는 사람의 글이란 말인가. 월영은 두루마리를 내려놓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윤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서 있는 월영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지요. 월영이 얼른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서방님. 허락도 없이 들여다보았사옵니다. 시윤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붓을 들었지요. 읽었소. 조금 보았사옵니다. 서방님, 이것이 다 서방님이 쓰신 것이옵니까? 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어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이 방 안에만 계신 것이옵니까? 순간 시윤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월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종이에 써 내려갔지요. 아버지는 내 글을 읽은 적이 없소. 형님이 있는 한 나는 처음부터 없는 자식이었지요.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날부터 그냥 입을 닫았소. 월영이 그 종이를 읽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서방님 입을 닫았다 하셨사옵니까? 그렇다면 서방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옵니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윤이 붓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짧게 한 줄을 썼지요. 할 수 있소. 월영은 한동안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소. 벙어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월영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신방에서도 필담을 주고받는 날들에도 유 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그날에도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이옵니까? 시윤이 붓을 들었지요. 14살 때요. 아버지 앞에서 형님보다 난 글을 써 보였소.
허나 아버지는 내 글은 보지도 않으셨지요. 그날 이후로 말이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았소. 월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4살. 얼마나 어린 나이였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재주를 보여주었다가 외면당한 것이지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날부터 입을 닫아버렸을까요? 월영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소녀는 듣겠사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시윤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도록 월영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고요하지도 않은 무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약간 쉰 듯하였으나 또렷하였지요. 고맙소. 단 3글자였습니다. 허나 그 3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월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고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윤은 그것으로 다시 입을 닫았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나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유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순까지 데리고 왔지요. 정순은 화려한 분홍 저고리를 걸치고 안마당을 활보하며 이리저리 눈을 굴렸습니다. 어머, 여기 도자기 하나만 해도 우리 집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월영아, 너 여기서 호강 실컷 하고 있었구나. 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마루 끝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열흘이 지났다. 돈은 마련했느냐? 어머니, 시댁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서방 돈이 내 돈이지. 아니면 내 직접 한판 서 어른을 뵙고 말씀드려야겠느냐? 내가 둘째 딸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들어온 것을. 어머니, 그게 무슨. 정순이 혼사를 거절하자 서슴없이 월영을 대신 들여보낸 것이 바로 유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가짜 신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 월영은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월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행랑채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윤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청색 직령포를 걸치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지요. 유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벙어리 서방이냐.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겼구나. 시윤이 마루 앞에 멈추어 서더니 유 씨와 정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고요하였지요. 유 씨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사위 되는 분이시구려. 장모가 왔는데 인사도 없으신가요? 아, 말을 못 하시는구나. 허허. 정순이 뒤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월영의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허나 시윤은 그 비웃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복만이에게 건넸지요. 복만이가 그것을 받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장모께서 먼 길 오셨으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허나 이 집에서 제 부인을 압박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 씨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순도 입을 다물었지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고 얕잡아 보았던 그 사내가 단 한 줄의 글씨로 자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벙어리가 종이에 글이나 써서 장모한테 협박을 한다는 게요. 내 이 집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겁이 나지도 않소. 시윤이 유 씨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복만이가 받아 익었지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짧은 한 줄에 유 씨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유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지요. 입술을 실룩거리다가 정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꾸나.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유 씨와 정순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월영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시윤이 옆에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놀랐소. 서방님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시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월영에게 따라오라는 듯 눈짓을 하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시윤이 책상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괴짝을 꺼내왔지요. 뚜껑을 열자 두루마리 여러 개와 서찰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시윤이 그 중 하나를 펼쳐 월영 앞에 놓았지요. 장터 전당포와 사채업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계모 유씨네 첫째 아들 태원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지요. 빌린 돈의 액수, 날짜, 담보로 잡힌 물건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윤이 다음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이번에는 유 씨가 최참봉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었습니다. 논반 문서, 집문서, 폐물 목록까지 유 씨의 이름으로 매각된 것들이 죄다 적혀 있었지요. 월영이 눈을 들어 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언제부터 모으신 것이옵니까? 시윤이 붓으로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혼담이 들어오기 전부터요. 최참봉 댁 사정을 알아보다가 자연히 이것들도 모이게 되었소. 복만이가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것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필요하오. 부인이 친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요. 복만이가 고을을 돌며 알아볼 것이요. 월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얼른 닦으려 하였으나 시윤이 먼저 보았지요. 시윤이 붓을 들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 곧 끝날 것이오. 월영이 고개를 들어 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였으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월영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서방님, 소녀도 돕겠사옵니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시윤이 잠시 월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필담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소. 유 씨가 돌아간 뒤 복만이는 그날로 짐을 꾸려 고을로 떠났습니다. 시윤의 명을 받아 최참봉 댁이 있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언을 모으기 위해서였지요. 복만이가 떠나던 날 아침 월영은 대문 앞까지 나가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작은 마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녀 오겠습니다요. 작은 마님이 친정에서 어찌 사셨는지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터이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요. 복만이 고생이 많소. 부디 몸성이 다녀오시오. 복만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월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윤이었지요. 시윤이 월영의 곁에 나란히 서서 복만이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허나 그 나란함이 월영에게는 어떤 말보다 든든하였습니다. 복만이가 떠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영은 평소처럼 진씨의 약을 다리고 문안을 드렸지요. 허나 시어머니 정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월영을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바느질 솜씨는 어떠냐? 글은 얼마나 읽었느냐? 친정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월영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대답하였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차를 내오라 하더니 월영을 맞은편에 앉히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넘었구나. 내 처음부터 내가 둘째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월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이려 하자 정씨가 손을 들어 막았지요.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탓하려고 한 말이 아니니라.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들이면서 그 집안 사정을 모르고 들일 것 같으냐. 내 그동안 내가 어찌 지내는지 지켜보았다. 새벽 문안도, 약 다리는 것도, 부엌일도. 내 친정에서 어찌 살았는지는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더구나. 월영이 고개를 들어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씨의 눈빛이 여전히 차갑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지요. 시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왜 입을 닫았는지도. 허나 내가 온 뒤로 그 아이가 달라졌다. 복만이 말로는 요즘 간간히 말을 한다더구나. 월영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진짜 신부든 가짜 신부든 내게는 이제 상관없다. 내 아들 시윤의 부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보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월영에게는 그 한마디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들은 말 중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월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복도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뒤 복만이가 돌아왔습니다. 짐 보따리 하나와 함께 두루마리 몇 개를 품에 안고 들어서는 복만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흡족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지요. 도련님, 작은 마님 다녀왔습니다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모았습니다요. 고을 사람들이 마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다들 한마디씩 하시던데요. 알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요. 복만이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월영이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한 이웃들의 서찰이었지요. 우물가에서 쓰러진 것을 본 이웃집 안악의 증언. 한겨울에 홑겹 옷 하나로 빨래를 하던 것을 본 나무꾼의 증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들이를 하다 쓰러진 것을 본 밭 이웃의 증언까지. 월영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낯선 사람들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시윤이 월영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괴짝 안에 나머지 증거들과 나란히 정리하였지요.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태원의 빈문서, 유씨의 재산 탕진 내역, 사기혼사의 경위, 그리고 월영의 학대를 증언한 마을 사람들의 서찰까지. 시윤이 붓을 들었지요. 다 모였소. 이제 때를 기다리면 돼요. 때라 하심은 유씨가 다시 올 것이요. 그때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소.
월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판서 앞에서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지금까지 월영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짜 신부라는 사실이 한판서의 귀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지금은 달랐지요. 시윤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 유씨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태원까지 데리고 왔지요. 태원은 구겨진 도포를 걸치고 충혈된 눈으로 마당을 활보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것이었지요. 야, 월영아.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데. 오라버니가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도 되는 거냐? 당장 돈 내놔라. 월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달리 떨지도 않았지요. 유씨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 한판서 어른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내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겠다. 그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만이가 앞장서고 그 뒤로 시윤이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윤의 뒤편으로 한판서가 단정한 관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정씨까지 함께였습니다. 유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지요. 태원도 뒷걸음질을 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판서가 마루 위 상석에 앉으며 유씨와 태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엄숙하였지요. 자주 오시는구려. 이렇게 직접 앉아 이야기를 들어야겠소. 유씨가 얼른 허리를 굽히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대감어른, 소인이 딸이 걱정돼 찾아온 것이옵니다. 어미 된 도리로 어찌 안 올 수 있겠사옵니까? 딸 걱정이요? 허면 왜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요? 유씨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한판서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복만이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복만이가 괴짝을 들고 마루 앞에 놓았지요. 시윤이 뚜껑을 열고 두루마리들을 하나씩 꺼내어 한판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태원이 노름판에서 진 빈문서와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기록이옵니다. 이것은 유씨가 최참봉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영이 친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지를 증언한 마을 사람들의 서찰이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유씨의 얼굴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태원은 이미 제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유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다 꾸며낸 것이옵니다. 대감어른, 저 벙어리가 며느리를 꼬드겨서 저희 집안을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한판서가 손을 들어 유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닥치시오. 단 한마디였지요. 허나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판서가 천천히 시윤을 바라보았지요. 시윤이 마지막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복만이가 읽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기혼사의 경위이옵니다. 둘째 딸 정순이 혼사를 거부하자 유씨 부인이 셋째 딸 월영을 협박하여 대신 들여보낸 것이옵니다. 월영은 처음부터 가짜 신부가 아니라 이 혼사의 피해자이옵니다. 유씨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채 말이 없었지요. 한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기혼사와 고 최참봉의 유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죄. 양반과 자녀를 종처럼 부리고 능욕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소. 관아에 넘겨 그 죄를 묻겠소. 유씨가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때가 멀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월영아, 내가 한마디만 해다오. 제발. 월영은 끌려가는 유씨의 눈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지요. 월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단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더라면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을 것이옵니다. 허나 지금 이 결과는 어머니 스스로 만드신 것이옵니다. 유씨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서 월영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할 말을 잃은 빛이 서려 있었지요. 하인들이 유씨와 태원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태원은 끝내 월영을 돌아보지 못하였지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잦아든 뒤 마당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월영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내려지는 느낌이었지요. 등 뒤에서 시윤이 다가와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월영의 곁에 있었습니다. 유씨와 태원이 관아에 넘겨진 뒤 한판서 댁은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쉬쉬하며 각자의 일을 하였고 월영은 평소처럼 진씨의 약을 다리고 문안을 드렸지요. 허나 집안 전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랑채 끝방에서 오가는 복만이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여종들이 월영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판서가 시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시윤이 방으로 들어서자 한판서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윤도 말없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방 안에 이렇게 오래 함께 있어 본 것이 얼마만인지 시윤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그동안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판서가 계속하였지요. 내가 입을 닫은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이번에야 비로소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원하든 내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아비라는 자가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았으니 미안하다, 시윤아.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바람 소리도 풍경 소리도 없었지요. 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한판서의 가슴을 찔렀지요.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판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입을 닫고 살았는지, 그동안 무엇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자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이 말 한마디가 이토록 늦어버렸구나. 시윤은 한동안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시윤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수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내는 목소리였지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으나 이내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늦지 않았사옵니다, 아버지. 한판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는 그 얼굴에는 살면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으나 한판서는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허나 그 짧은 두 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10여 년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정씨도 월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내오지 않았지요. 대신 작은 비단함 하나를 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월영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정씨가 말하였지요. 열어보거라. 함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갈하고 기품 있는 것이었지요. 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이 집안 안주인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니 이제 내가 가지거라. 월영이 두 손으로 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소녀가 받아도 되겠사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내가 보아온 것이 있다. 진짜 신부든 가짜 신부든 그런 것은 이제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다. 월영은 방을 나서며 비단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비녀를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눈물이 흘렀으나 이번에는 웃음이 함께였습니다. 한편 유씨와 태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태원은 노름판 기록과 갚지 못한 빚으로 죄를 물어 먼 고을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평생 기생집과 노름판만 드나들던 그에게 유배지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나날이었지요. 유씨는 사기온사와 고 최참봉의 유산을 빼돌려 처분한 죄, 그리고 양반과 자녀를 종보다 못하게 대한 죄로 곤장을 맞고 관비로 보내졌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했던 유씨가 매일 관아 마당을 쓸고 허드레시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유씨는 비로소 월영이 살아온 날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미 늦은 뒤였지요. 정수는 혼사를 거절만 했을 뿐 달리 물을 죄목이 없어 관아의 처분을 면하였습니다. 허나 집안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관비로 끌려가자 정순이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자랑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집 바느질을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지요. 바늘을 잡아본 적도 없던 손으로 거친 무명을 꿰매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월영에게 서찰 한 통이 도착하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정순의 편지였지요. 월영아, 언니라 부를 자격도 없는 내가 붓을 든다. 매일 바늘을 잡으며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한다. 내가 나 대신 그 집으로 가던 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린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다만 내가 행복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것만으로 이 못난 언니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구나. 월영은 서찰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도 서러움도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였지요. 정순도 결국 나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영은 짧게 답장을 썼지요. 건강히 지내십시오. 저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지요.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시유는 한판서의 뜻을 얻어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였지요. 오랫동안 행랑채 끝방에서 홀로 쌓아온 공부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월영은 시윤이 과거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윤의 옷매무새를 직접 다듬어 주었지요.
서방님, 부디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시윤이 월영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시윤이 과거장으로 떠난 뒤 월영은 매일 아침 대문 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복만이는 그런 월영을 볼 때마다 괜한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지요. 시어머니 정씨도 평소보다 더 자주 월영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으나 그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였지요.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복만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지요. 마님, 도련님이 장원 급제하셨습니다요. 장원이요, 장원. 월영이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씨가 방에서 나오며 눈을 크게 떴지요. 복만이는 마당을 빙빙 돌며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한판서가 사랑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어렸습니다. 얼마 후 어사화를 꽂고 돌아온 시윤의 모습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영이 마당으로 나가 그를 마주하였지요. 시윤이 걸음을 멈추며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월영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었소. 서방님이 가셨으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월영은 그 웃음을 처음 보았지요. 낮고 짧은 웃음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마당 가득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만이가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소인이 살면서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이야. 그날 밤 한판서 댁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환하게 켜진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처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의 온기 안에 있는 것 같았지요. 월영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행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다음 봄이 오면 꼭 묘소를 찾아뵈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시윤이 장원 급제한 뒤로 한판서 댁은 달라졌습니다. 시윤은 출사를 시작하였고 조정에서도 그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매일 아침 시윤이 관복을 차려입고 나서면 월영이 직접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으나 그 아침의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지요. 그로부터 이듬해 봄, 월영이 처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시윤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복만이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소인이 살면서 도련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날을 다 보는구나. 시윤이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시아로 하겠소. 때를 만난 여름이라는 뜻이오. 시아. 좋은 이름이옵니다, 서방님. 시아가 태어난 뒤 한판서 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판서도 손자를 보는 날이면 평소의 엄숙함이 조금씩 허물어졌지요. 정씨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거니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복만이는 시아가 울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갔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월영이 둘째 아이를 낳았지요. 이번도 사내 아이였습니다. 시윤이 둘째를 품에 안았을 때 첫째 시아가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시윤이 무릎을 꿇고 시아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를 시아 쪽으로 살며시 기울여 보여주었지요. 네, 아우다. 잘 봐두어라.
작다. 너도 처음엔 이만했다. 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이 둘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하였지요. 시아야, 내가 형이라고 아우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다. 아비는 너희 둘을 똑같이 볼 것이니 너도 아우를 그리 여기거라. 월령이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윤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주고 있었지요.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그 봄이었습니다. 월령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지요.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월령은 시윤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다녀오고 싶사옵니다. 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두 사람은 나란히 뒷산을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산길 곳곳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월령은 어머니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봉분도 그 옆에 나란히 있었지요. 오래전 가마에 오르던 날 밤 홀로 찾아와 작별을 고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 월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왔습니다. 좋은 서방님을 만나 잘 살고 있사오니 걱정 마십시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소리가 끝에 가서 떨렸습니다. 시윤이 월령의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장인 장모의 봉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이 월령을 평생 지키겠사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사옵니다. 월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봉분 위풀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윤이 월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처음이었지요. 월령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걸었지요.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입이 열리는 데는 들어줄 사람 하나면 충분하였지요. 월령은 달빛 같은 이름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따뜻한 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윤은 평생 아무도 듣지 않던 자신의 말을 처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준 단 한 사람을 만났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길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화려한 집안이나 높은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종이 한 장,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말 한마디에 있지요. 오늘도 힘드신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숨죽여 했던 그 말 돌아보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혔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